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고작 5초 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의식이 멀어져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드디어 자유를 얻었는데 왜 기쁨 대신 충격으로 쓰러진 걸까요? 그 이유는 공항 대기실 천장에 걸린 큰 텔레비전 화면 때문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북한 해외 식당 대규모 폐쇄, 근로자들 강제 송환. 바로 제가 일했던 그 중국 선양의 식당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함께 탈출하기로 약속했던 미선이가 화면에 나와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발적으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선이가 저희를 배신했다는 것을, 그리고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김혜진입니다. 22살이던 2019년 해외 파견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지옥 같은 중국 식당에 끌려갔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 처녀입니다. 처음에는 조국을 빛낼 영광스러운 기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감시와 통제, 강제 노동,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당이 아니라 감옥이었고 저희는 죄수나 다름없었습니다. 함께 갔던 3명 중에서 미선이만 끝까지 망설였어요. 수경이와 저는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지만 미선이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며 포기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미선이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왜 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해외 파견을 나가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2살이던 2019년 저는 평양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배급소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집은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늘 당과 조국을 위한 헌신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혜진아, 너는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혁명가의 모습이란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어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중국어 시간이면 선생님께서 늘 칭찬해 주셨고 다른 아이들보다 발음도 정확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해외 파견 근로자 모집에 추천하려고 한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해외 파견이라니요? 제가 살던 그 작은 동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조국을 빛낼 수 있다니 자랑스럽다. 하지만 멀리 가는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 선발 과정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몇 명만 뽑는다고 했어요. 면접 때 한 간부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동무는 중국어도 잘하고 성실해 보이는군. 너희들은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단순히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음식을 소개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최종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저와 함께 선발된 2명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박미선이라는 20살 처녀는 함흥에서 왔고 이수경이라는 24살 처녀는 신의주 출신이었어요. 미선이는 얼굴이 예쁘고 말도 잘했고 수경이는 요리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우리 셋은 금세 친해졌어요.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식당 서빙이나 요리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많았어요. 특히 특별한 접대라는 말이 자주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강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조국의 얼굴이 될 것이다. 외국 손님들에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그때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출발 전날 밤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르침을 잊지 마라. 정직하게 살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라. 네, 아버지. 저 꼭 조국을 빛내고 돌아올게요. 그때 저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음식을 알리고 외화도 벌어오고 가족들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몰려왔지만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더 컸습니다. 기차역에서 작별할 때 어머니가 제 손에 작은 봉지를 쥐어주셨어요. 이건 우리 집 된장이다. 향수병 날 때 먹어라.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떠나본 적 없던 고향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기차 안에서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해외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수경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우리 부모님들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하지만 그때 저희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영광스러운 임무가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중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 곧 절망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2020년 봄, 드디어 중국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철민이라는 45살 관리소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이 적은 그는 첫인상부터 뭔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박철민이다. 너희들을 관리할 책임자다. 여기서는 내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해라. 식당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화려하고 넓은 식당이 아니라 낡고 어두운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조잡했고 주변 환경도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이곳이 정말 우리가 일할 식당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감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첫날부터 규칙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2시까지 일해야 하고 외출은 절대 금지, 휴대폰은 압수, 편지도 모두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당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 개인적인 욕망은 모두 버려라.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손님들과의 개인적인 대화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손님이 뭔가 물어보면 미소만 짓고 고개만 끄덕여라. 절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라. 특히 고향이나 가족 이야기는 입에도 담지 마라.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면면이 이상했어요.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수상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늦은 밤에 비밀스럽게 만나서 서류를 주고받거나 큰 가방을 들고 와서 뭔가를 숨기듯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미선이가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언니, 지하실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큰 금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왔던 다른 처녀 하나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박철민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짐도 그대로 두고 갔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언니, 저 무서워요. 수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식당이 맞나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곳은 식당이 아니라 감옥 같았어요. 철창은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심지어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식당에 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는데 탈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탈북자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한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일 텐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뭔지 그때까지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당과 조국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웠지, 개인의 자유나 행복에 대해서는 생각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저를 걱정하고 계실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모든 편지가 검열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말들만 써서 편지를 보냈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이곳은 제가 꿈꾸던 곳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박철민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놈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누구든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본국으로 송환시킬 것이다. 그의 차가운 눈빛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박철민이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녀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는 걸까요? 저희가 모르고 있는 무엇이 있다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반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모두 수척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휴식 시간도 거의 없었거든요. 미선이는 자주 울었고 수경이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 역시 날마다 절망감이 깊어갔습니다. 이곳은 정말 감옥이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온 곳은 식당이 아니라 감옥이고 우리는 죄수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견뎌내는 것만이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은 저희가 중국에 온 지 6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데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혼자 들어왔어요. 다른 손님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말투도 차분했어요. 그분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드리면서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서 뭔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저희를 물건 보듯 하지 않고 사람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분이 바로 최영수 씨였습니다. 제중동포 출신으로 이런 일을 오래 해왔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식사를 마친 후 화장실에 가시면서 제게 작은 쪽지를 살짝 건네주셨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야 했습니다. 박철민이 늘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한강이 그리우면 압록강을 건너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남한으로 가고 싶으면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경이가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오늘 청소하다가 관리소장님 방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수경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뭘 봤는데? 서류 뭉치였는데 제목이 북한 외화벌이 사업 계획서였어요. 그리고 저희 사진도 있었고요.
제일 무서웠던 건 단계별 활용 방안이라고 쓰인 부분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가 단순한 식당 직원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언니들, 설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는 조국을 위해 일하러 온 거예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미선이의 반응이 뭔가 어색했어요. 다른 때보다 목소리도 떨렸고 눈빛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최영수 씨가 또 오셨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날부터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영수 씨는 저희가 일하는 곳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은 식당이 아닙니다. 돈 세탁과 불법 거래의 은신처예요. 북한에서 파견된 여성들을 이용해서 각종 불법 거래를 숨기는 거죠.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3단계 작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완전히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안전한 루트를 확보하는 것,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모두 위험해집니다. 수경이는 즉시 동의했지만 미선이는 계속 주저했어요. 언니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때문에 피해를 받으시면 어떡하죠? 미선이의 걱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명이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피해를 받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곳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영수 씨와의 만남을 거듭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중국 전통 축제일을 이용해서 식당에서 단체 외출을 하는 척하다가 이탈하는 것이었어요. 그 후에는 미리 준비된 안전가옥에서 신분을 바꾸고 마지막에는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동안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박철민이 저희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요즘 뭔가 수상하다. 특히 김혜진, 내가 제일 의심스럽다. 어느 날 갑자기 방 수색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영수 씨의 쪽지는 미리 처리해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박철민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바깥 세상과 연락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누구든 걸리면 즉시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다. 그때 미선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관리소장님, 저는 언니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어요. 혹시 감시를 강화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선이가 정말 우리를 고발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의심을 피하기 위한 연기인가요? 어느 쪽이든 상황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최영수 씨와 마지막 만남을 가질 때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 공안이 이 지역을 수색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출발하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중국 전통 축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날 오후 2시에 식당 뒷문으로 나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수경이와 미선이에게 계획을 알렸습니다. 수경이는 긴장되면서도 결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미선이는 계속 망설였어요. 언니들, 저는 정말 무서워요. 만약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미선아, 이곳에 있어도 우리는 결국 피해자가 될 거야. 차라리 자유를 위해 도전해보자. 그날 밤 3명이 함께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서로 힘을 합쳐서 꼭 성공하자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시련을 가져올지를요. 2021년 봄, 드디어 그 운명의 금요일이 왔습니다. 중국 전통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 일을 하면서도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축제 구경을 시켜주겠다. 하지만 절대 이상한 행동하지 마라. 한 명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모두 처벌받는다. 마치 저희 계획을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어요. 오후 1시 반, 저희는 박철민과 함께 축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화려한 장식들과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언니, 정말 할 거예요? 수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응,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그때 미선이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들, 저는 못 가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미선아,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약속했잖아. 미안해요, 언니들. 저는 정말 무서워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명이 함께 가기로 했는데 미선이가 포기한다면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설득할 시간도 없었고 억지로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미선아, 정말 마지막이야.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미선이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언니들, 미안해요. 이건 나중에 읽어봐요. 2시가 되자 저와 수경이는 박철민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조용히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것 같았습니다. 뒷문 근처에 최영수 씨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한 분은 어디 계신가요? 못 오게 됐어요. 저희 둘만 가요. 최영수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저희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철민이었어요. 저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최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3박 4일 동안 쉬지 않고 도망쳐야 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기차였습니다. 최영수 씨가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으로 표를 끊었어요. 기차 안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추격자들이 올까봐 계속 주변을 살펴봤어요. 언니, 미선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수경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미선이가 준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언니들, 미안해.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 언니들이 자유를 찾기를 바라지만 나는 갈 수 없어. 부디 안전하게 가세요. 종이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선이의 마음도 이해가 갔지만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버스였습니다. 밤늦게 출발하는 야간 버스를 탔는데 승객들 대부분이 잠들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검문소가 나타났을 때는 정말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경찰이 저희 앞까지 왔을 때 최영수 씨가 침착하게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잠든 척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통과했지만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도보였습니다. 국경 근처에서는 차량 이동이 위험하다고 해서 산길을 걸어야 했어요. 밤중에 산을 오르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길도 험했고 추위도 심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최영수 씨가 격려해 주셨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유가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 무렵 가장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저희를 비추더니 중국어로 소리쳤어요. 누구냐?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최영수 씨가 빠르게 판단하며 말했습니다. 뛰세요. 각자 흩어져서 뛰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걸리고 넘어지면서도 계속 뛰었어요.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수경이와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수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분이 저희를 살리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셨던 거예요. 언니, 어떻게 해요? 최영수 아저씨가 안 보여요. 일단 계획대로 가자. 분명히 길을 알려주셨잖아. 드디어 국경이었어요. 국경을 건너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건너편에 있었어요. 부모님도, 고향도, 어린 시절의 추억도 모두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난 거였으니까요. 드디어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수경이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언니,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 길이었지만 드디어 자유의 땅에 도착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2021년 늦봄,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기절한 것은 도착한 지 정말 5초 만이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 있는 큰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 대규모 폐쇄, 근로자들 강제 송환. 바로 저희가 일했던 그 식당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미선이가 화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속여서 나쁜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저는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악당들을 처단하려고 계획대로 고발했죠. 그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미선이가 저희와 함께 탈출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한 분이 저를 돌봐주고 계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자상한 얼굴의 남자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이정호 변호사입니다. 탈북민 지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그럼 텔레비전에 나온 것이 사실인가요? 미선이가 정말 자발적으로 돌아간 건가요? 이정호 변호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여러분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곧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길고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는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 처음부터 감시요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이 임무였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여러분이 탈출을 시도하자 계획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탈출한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탈출을 막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미끼로 이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것이 사실은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당한 것이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미선이가 저희를 그렇게 속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거기서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자유를 찾아온 마음은 같았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처음에는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언니,
여기 편의점에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라면이 있어요? 수경이가 신기해하며 물어봤습니다. 나도 몰라.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남한 사회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전쟁을 겪고도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만큼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원에 있는 동안 수경이가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언니,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수경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편지를 보니 북한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나?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주겠다. 이거 진짜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괜찮으실까요? 이정호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았을 때 그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편지는 북한의 전형적인 회유 공작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심리전이에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은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하나원을 나와서 사회에 나갔을 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감시 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미선이의 근황을 봤어요. 북한으로 돌아간 후 선전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저는 위대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행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비록 가족과 떨어져 있고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자유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꿈 말이에요. 하나원을 나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저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수경이는 작은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적응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읽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학생, 혹시 통일학 공부하는 학생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책 제목을 보니 그런 것 같아서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직접 겪어본 사람이에요. 박준호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한국 전쟁 직후 맨손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일궈낸 세대였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하더군요. 학생, 나는 18살까지 지독한 가난을 겪었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집도 없었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세대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어. 잘 살고 싶다는 꿈, 자식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 말이야. 그래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도 힘들지 않았네. 할아버지, 그렇게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야.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 그 말을 들으면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구속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낡은 지갑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썼던 근로자 수첩이야. 매일매일 얼마나 일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기록해놨어. 수첩을 펼쳐보니 정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1972년 3월 15일, 시멘트 포대 200개 운반, 일당 50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피와 땀으로 지켜나가는 거지. 나는 이 나라를 일궈온 세대로서 자부심이 있어. 그리고 학생 같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어.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시고 저는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출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세대는 다르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학생,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야. 그때 학생 같은 사람들이 다리 역할을 해야 해.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말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꿈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통일학을 전공해서 언젠가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어느 날 수경이와 함께 미선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전히 남한은 지옥이고 북한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 미선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경이가 물어봤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 미선이도 자기 나름대로의 선택을 한 거니까. 다만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이도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할아버지와 함께 자유공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학생, 저 너머에 학생의 고향이 있지? 네, 그렇습니다. 가끔 부모님 생각이 나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학생은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해.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학생은 이미 하고 있어. 자유를 찾아온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께서 근로자 수첩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걸 학생에게 주고 싶어. 이 나라를 일궈온 한 사람의 기록이야. 학생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일궈온 이 나라에서 저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리가 되어서 하나 된 조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서 할아버지가 주신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소중한 역사였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학에서 통일학을 전공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알았고 그 자유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기절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 주었어요. 자유, 희망, 그리고 꿈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